네, 벌써 12월입니다. 저도 주말에요 마트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사놓고 연말 준비를 쫙 해놨는데요. 시장에 대한 연말 준비는 마켓 트렌드와 또 그렇습니다. 하셔야겠죠.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TPP에 가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TPP에 가입하기로 했고, 네.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엔원 환율에 의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역과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본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과 경쟁하는 이 소재 기업들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인해 네.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느 정도길래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 특히 네. 가장 밑단, 우리가 이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산업의 이제 초기 단계부터 완성품 단계까지 봤을 때 이 업스트림 쪽은 아직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다운스트림 쪽은 이미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누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업스트림까지 만약에 한국이 점유를 한다면 굉장히 공고한 경제 체제 또 수출 체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소재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왜 일본을 소재 강국이라고 부르는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재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기초 소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공 소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들의 이 글로벌 점유율이 모두 50%를 넘어가고 있고 네. 감광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광재가 없으면 실제로 반도체 제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원료점 공급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이 섬유 산업들은 중국과 한국에 모두 넘겨준 일본입니다만 탄소 섬유 쪽과 수처리막과 같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방지 필름이라든지 네. 보호 필름 같은 것들은 거의 100%의 점유율을 여전히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쪽 우리가 2차 전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좀 생산업체가 있습니다만 음극재는 거의 90% 이상 그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은 90% 이상을 모두 일본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 자동차 쪽에서는 광픽업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이 일본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 쪽에서도 여러 가지 쪽의 이 소재 부품들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반적인 점유율은 굉장히 높다. 특히 다운스트림 쪽, 조립, 가공 이런 쪽이 네. 높은 것이 아니라 상단 쪽에서 아주 원천적인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왜 그런 것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요. 네. 일본의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블랙박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내고 나면 그 전체적인 기술을 닫는다라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본이 만들고 있는 주요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은 어떠한 공정으로 짜여지고 있는지 네. 또 중간중간에 각 기술자들이 과연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도 모두 비밀에 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국가나 다른 쪽에서 쫓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새롭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미쯔비시라고 하는 대그룹이 있으면 그 대그룹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만들 때 아파트 전체에 모두 미쯔비시의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기업 문화죠. 그런 풀세트형 경제 구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은 앞단부터 끝단까지 전부 다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노츠쿠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모노츠쿠리라고 하는 것이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인 정신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일본 쪽의 부품 소재 강국이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도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로 봤을 때 아이폰 제품을 보니까 그 아이폰 제품을 순수한 부가가치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에 가장 많은 부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하고 있는 중국은 3.6%밖에 안 되고요. 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한국이 공급했지만 12.8%. 그런데 일본의 전체적인 비중은 33.9%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과 소재 쪽이 강한 것이 얼마나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MB 정부 때부터 부품 소재를 육성하겠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일본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네. 반도체 강국이라 그래서 그러게요.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도체도 막상 일본에 남는 부품이 게- 없다면 그러네요. 아. 일본이 훨씬 크네요. 이렇게 일본은 소재 강국이라고 일단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뒤처져 있는 건지 또 왜 아직 못 따라잡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양쪽으로 보시면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이 부품 소재 수출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모두 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이 무역 수지도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플러스를 가져오다가 2003년, 2004년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 요인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부품 소재 수출입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 쪽의 비중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비중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품 소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중국의 비중이 수출 쪽에서 수입 쪽에서 모두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본 쪽으로 보면 수출은 거의 못하면서 수입은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죠. 그러니까 기술 선진국들에게는 여전히 부품 소재에 대해서 수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라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한국 법인이 나가 있어서 그 한국 네. 법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고 반대로 또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제품 같은 것들을 수출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수출이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요인을 실제적으로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이 과연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기술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부품들을 점점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갤럭시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저가 제품들, 저가 이제 핸드셋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릴 때 부품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국내 업체만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싼 중국 제품들을 가져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네. 언제든지 우리는 좀 깨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 부품 소재 무역 수지를 보시면 네. 중국 쪽으로 봤을 때는 부품이 절대적이죠. 아직까지 소재는 좀 미약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쪽에 있어서는 부품 소재 모두 강력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T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부품 소재 수입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취약점과 함께 전체적으로 일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소재 쪽에서도 비중이 늘고 있고 부품 쪽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고 있어서 일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부담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무역 수지로 살펴봤을 때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무역 수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일본의 무역 적자는 전혀 줄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본의 무역 비중이 줄고 있고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일본에 지금 받고 있는 강력한 부담감은 여전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아래에서 중국에 밀리고 위에서는 일본에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종목을 갖고 있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품 소재 전문 기업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일부 있을 뿐 유가증권 시장에 큰 종목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소재 부품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면서 삼성그룹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두 기업,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류를 버리면서까지 전자소재 쪽에 올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긍정성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재료라든지 LCD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뉴스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삼성전기, 여전히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부품주라는 것을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에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현재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반도체 소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뭐 싱글라스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덕산하이메탈처럼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쪽, OLED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 LED 조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 반도체 정도가 우리가 부품 소재 쪽에서는 향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다만 중소형주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제일모직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전기가 제일 유망하다. 그리고 솔브레인과 덕산하이메탈, 서울 반도체까지 언급은 해주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목표가를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 이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일모직이 기술 개발에만 잘 성공을 해준다면 가장 높은 수익률과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 트렌드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일모직 좀 관심주로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